자, 어휘 테스트는 세 번째 시간에 할게요. 자, 됐습니다. 가벼운 시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도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3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이제 새 교재로 이렇게 나갈 생각이야. 12월에. 자, 볼게요. 겨울 일기 갑니다. 자, 문정이. 자,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라고 하는데, 자, 나 동그라미. 자, 우리가 나가 나오면 이건 동그라미 쳐줘야죠. 이거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자, 드러난 화자. 이게 떠올라야지. 드러난 화자.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르게 명시적 표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명시적 표출. 자, 이렇게. 그래서 저런 거 꼭 물어보니까. 자,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자, 겨울 세모 잡으시고요. 자, 이 겨울을 세모 잡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겨울을 세모 잡아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는 차갑다 이미지지. 자, 차갑다 이미지는 늘 뭘로 간다? 자, 어떤 마이너스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부정이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얘가 느끼는 여러 가지 정서들도 부정으로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자,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자, 게임 끝났네. 자, 사랑하는 사람 동그라미 쳐봐. 자, 이제 동그라미 딱 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지. 자, 뭐야? 그냥 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상황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시의 상황 보자. 이 색깔로 적을까? 자, 현대시의 상황이라는 건 특히 자, 어떤 상황? 자, 부정적 상황. 그치? 자, 부정적 상황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우리가 봐줘야 돼. 아니다. 그냥 상황 전체를 쌤이 좀 설명해 줄게. 아니다. 그냥 가자. 가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자, 얘들아, 우리가 뭐 할 때 쌤이 필기를 하잖아? 그러면 보고 필기하시면 늦어요.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 그러니까 중등 때는 보통 다 적고 나서 쓸 시간을 주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고등 연습을 하는 거거든. 고등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글씨는 아주 작게 쓰셔야 돼요. 아주 작게 쓰셔야 되고 선생님이 쓰면 같이 쓰면서 눈과 귀는 열어둬야 돼요. 왜냐면 물론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 쓸 시간 줄게라고 하면 그때 보시고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쓸 때 같이 쓰고 끝날 때 같이 끝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쭉 쓰고 나서 바로 들어가잖아. 다음 거 들어갈 때 어떤 친구들 그때 써요. 칠판 보면서. 그러면 계속 쓰기만 하고요. 설명은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러면 난 되게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필기만 있어. 이것이 쌓여서 이게 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고쳐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이라면 가능하면 연필은 쓰면 안 됩니다. 연필 쓰지 말고 연필은 언제 쓰는 거냐면 문제 풀 때만 쓰는 거예요. 포인트로 문제 풀 때만. 그리고 대부분 다 색깔펜을 사용하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그 색깔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쁘게 그래서 뭐든지 필기가 가장 기본은 맞아요. 그래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필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배 이상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해서 보통 이제 알면 안 적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자기가 알아도 적어요. 적으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언급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서리법이라는 걸 알더라도 거기다 체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험 대비 때 학교에서 이건 서리법이야. 그럼 내가 쓴 거하고 겹쳐지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겹쳐지고 문제를 풀다가 서리법 또 겹쳐지죠. 그럼 이 부분은 무조건 출제 요소인 거예요. 적어놓지 않으면 출제 요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문제 풀어나가면서 결국엔 뭐 하냐면 시험에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단순해. 시험 점수가 안 나오잖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내가 그만큼 다른 친구보다 노력이 덜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특히 내신은 그래요. 그래서 쌤이 이제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요. 열심히 했니? 진짜 열심히 했니?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떤 얼마나 내가 많이 여기에 투자하느냐에 모두는 아니지만 많이 비례해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 이미 해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셔야 돼. 아마추어들은 말이지 점수가 안 나오잖아?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은 나쁠 수 있지. 근데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돌아봐요. 내가 뭐가 부족했지? 라는 걸 돌아보고 내가 뭘 놓쳤지? 이런 걸 돌아봐요. 문제도 풀기만 했는가 아니면 틀린 것들을 다시 내가 정리하면서 어떤 뭐 자습서나 이나 다시 옮겨 적었는가. 대부분 점수가 90점이 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풀고 말아요. 틀린 거에 대한 것만 살펴봐요. 근데 그 틀린 것들을 다시 자기가 보는 자습서에 옮겨 적어야 돼요. 그때 옮겨 적는 방법은 나중에 시험 때 알려줄 거예요. 쌤, 이해가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전체를 쭉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할 때는 그때 또 색깔펜 사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대한 것은 그 프린트 있게 막 풀잖아요, 여러분들. 프린트 풀잖아. 그 프린트는 시험 전주에 다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점수가 여러 과목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확실한 건 노력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점수가 되게 잘 나와. 90점이 다 나왔어. 나는 다 80점대야. 그러면 저 친구는 나보다 10점만큼의 노력을 더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라는 건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밤잠 안 자면서. 그럼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고등이 드시면 사실은 선생님은 얘기는 이렇게 해요. 휴대폰 다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요. 휴대폰 모두 바꿔야 된다. 스마트폰 바꿔야 된다. 폴더폰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휴대폰에서 멀어질수록 성적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원래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된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가져도 이것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데 이것에 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보다 이것들을 늘 놓지 않아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럼 점수가 당연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가장 기본, 다른 거 다 떠나서 점수가 잘 나오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하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아이들은 물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난 얘기하지. 넌 알고 있잖아. 스스로 공부 잘하는 방법 알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많이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성적 잘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해 가죠?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먹어서잖아요. 근데 운동도 안 해서 그런 거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의지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박약이에요. 공부 좀 잘 나오고 싶어? 그러면 시간 더 투자하세요. 더 보시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그래. 뭐 덜 해서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이 하시면 돼요. 자, 현대시 부정적 상황 3가지 있었습니다. 그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 이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면 빨리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주면 바로 댓글로 집어넣고. 그쵸? 그래서 계속 반복하니까. 첫 번째, 이번에 애들 수능 본 거 봤죠? 정말 어려웠다고. 진짜 어렵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영어나 수학은 시간 많이 투자하면 점수 오르거든요. 근데 국어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엄청 해야 돼. 국어 점수가 오르기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야 돼. 자, 첫 번째 뭐죠? 부조리한 시대연실. 부조리한 시대연실.
자, 이것은 그냥 한 번은 쭉 적어줄게. 자, 많이 적는 거야. 국어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야. 역사적 상황이 있고 사회적 상황이 있다 그랬죠? 쭉 속으로 대답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은 자, 일제, 분단 전쟁, 독재. 12월 달에 요 수업 다시 해요. 새로운 교재로. 자, 그다음에 사회적 상황은 산업화 도시화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조리한 시대연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별을 좀 더 멋있게 뭐라고 얘기하지? 이별을 좀 더 멋있게? 아는 사람.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렇게 나와줘야 돼.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찰 중에서 어떤 성찰이냐면, 성찰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인생적 성찰과 개인적 성찰. 여기서는 개인적 성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성이 나올 경우죠. 반성이라는 건 잘못했으니까 반성문 쓰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자, 요 시는 어디에 해당되니? 얘가 딱 나왔잖아. 얘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별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자, 선생님이 좀 이제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여유 있게 가보자. 자, 먼저 자, 이별시 대상의 부재 및 결핍 한번 볼게요. 자, 이별시. 자,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 보통 님이 많으니까 자, 얘는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얘가 이 님이 언급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언급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언급이 되는 순간 어떤 상황이다? 이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화자는 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면 화자는 이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얘가 느끼는 모든 정서는 당연히 부정적 정서일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다 부정적인 정서일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태도에서 우리가 잡아줘야죠. 태도. 자, 요 태도 파트에서는 우리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태도는 자, 태도의 기준을 가자.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재회 희망이 있으면 뭘로 가는 거야? 극복 의지로 가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체념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체념, 절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극복 의지 희망이겠죠? 자,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이 원리로 가셔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를 보고 예측을 해봐줘야 돼. 나는 이 겨울, 자, 그래서 차갑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 상황을 차갑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지. 자, 세 가지 있었지, 부정적 상황. 이게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니까 아마 다 까먹으실 거야. 자, 나왔으니까 설명할게. 이런 부정적 상황을 세 가지의 이미지로 얘기해요. 뭐뭐 얘기하지?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갑다는 뭐 눈, 겨울, 그 다음에 어둡다는 말 그대로 밤, 어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거세다는 바람이나 뭐 비바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채찍 이런 게. 자, 그럼 가볼게.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어. 나는 자, 지금 현재가 뭐로 인식하는 거야? 겨울이라고 인식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느끼는 정서 만약에 상실감이니? 그럼 맞을까 틀릴까? 네,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밑에다 상실감이라고 적어보세요.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뒤에 물결 쳐봐. 누워서 편히 지냈다. 자, 되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야. 왜 그러냐면, 자, 칠판 봐. 나는 이 겨울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전체가 뭐야? 이별 상황이지. 그럼 이별이면 자,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부정적인 어떤 반응으로 나와줘야 돼.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편히 지냈다라고 했지. 그럼 이것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긍정으로 나왔지. 그렇다면 상황과 모순이 되는 표현이야. 맞아? 이해가지? 상황과 모순이 되는 표현을 우리는 속마음과 반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해? 상황의 모순. 속마음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야. 시험 때. 많이 힘들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괜찮아요. 무슨 법? 자, 모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익혀나가자. 모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표현의 모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의 모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모순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역설법, 그치? 그 다음에 상황의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역설법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 외롭고 황홀한 심사 이런 거죠? 아, 외로운 황홀한 심사. 미안합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따라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 볼게요. 자, 외로운데 이것이 황홀하대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상황의 모순이라는 것은 우선 마이너스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가난에 대해서 신난대요. 신명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긍정 표현 나왔죠. 그러면 가난하면 힘들어야 되잖아. 근데 가난한데 신난대. 이건 진짜 힘들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아니요 괜찮아요. 힘들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자, 겨울을 누워 지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편하게 지냈대요. 얘가 정말 편하게 지냈겠니? 아니죠. 진짜 힘든다는 얘기야. 그렇지? 거기다 물결 치고 반어법이라고 적어줘야죠. 그러면 밑에다 이렇게 써요. 속뜻은 뭐예요? 이면적. 이걸 이제 이면적이라고 해. 자, 이면적 의미는 뭐죠?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누군가 이별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뭐 이렇게 연애나 이런 거 아예 묻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헤어졌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힘들 테니까. 그래서 이별한 거에 대해서 알면 선생님은 딱 요 정도만 얘기해요. 끼니 잘 챙기고.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끼니 잘 챙기라고. 왜냐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통 이별했다고 막 밥 안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시금전폐하고, 안 돼. 이별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의 어떤 두 인물의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그냥 영화 한 편이에요. 그렇게 만나서 헤어지잖아요. 그럼 둘의 영화 한 편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딱 끝이 나는데 더 이어지려고 하면 시청률 막 떨어지죠. 그치? 끝날 때 딱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시즌 2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별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또 영화 한 편이 또 찍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셔야지. 자꾸 막 그래서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사실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나는 이별한 겨울에
힘들었다. 근데 여기 내용은 편하게 지냈다.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바깥이 어떻게 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물결쳐. 무관해서 물결쳐. 문 한 번 열지 않고 자 거기다 쓰세요. 소통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소통을 거부합니다. 소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물결쳐. 죽음만 꺼내 씹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죽을 것 같았다. 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가 시의 마지막 부분이야. 늘 생각하셔야 돼. 시의 마지막에서 아까 이별시는 어떤 걸 생각하라 그랬어?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재회라는 게 무슨 뜻이지? 다시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보세요. 눈을 읽어봐. 거기에 재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시작. 있니 없니? 난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돌아올 줄을 믿어요. 이런 재회 희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 거야? 절망체념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반어법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에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겨울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자, 겨울 동그라미 치고 자,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사로 마무리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명사로 마무리하게 되면 자,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여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시상의 집약이라고 합니다. 그치? 잃어버린 겨울. 뒤에 이제 시상의 집약 같은 경우는 보통 제목과 유사하게 끝나면 보통 시상 집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뭘 주는 거야? 그치? 임팩트를 빡 주는 거야. 이걸 시상의 집약이라고 이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극복 의지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났다? 절망체념으로 끝났다. 그치? 그렇다면 그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죠. 거기다 이렇게 적어 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적어 줍니다. 재회 희망이 있니 없니? 재회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절망, 체념 이렇게 적어주면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이별의 슬픔 이렇게 끝나도 되고요. 자, 이별에 대한 절망, 이별에 대한 체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 자, 핵심 정리 갈게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 성격 나오잖아. 절망, 체념. 반어 뭐 있었어? 난 이별했는데 편하게 지냈대잖아. 이런 게 반어법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이해와 감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이별의 계절은 하필이면 차갑고 추운 겨울이다. 임과 이별하게 된 시적 화자는 그저 누워서 죽을 것 같은 고통만 모처럼 반추동물처럼. 반추동물은 뭔지 알죠? 되새김질하는 동물 있잖아. 그치? 소처럼 반복해서 씹으면서 무기력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누워서 편히 지냈다라는 것은 반어법으로 실제로 편하게 지내서가 아니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보냈음을 뜻하는 표현이다. 어떻게든 되돌려 보내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도 아무 소용없이 지나가고 이젠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열정도 남아있지 않은 채 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며 누워있는 것뿐이다. 모든 것에 관심을 끊고 체념한 화자의 모습은 이별을 겪어본 독자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1번. 난 그래. 이별이 나쁜 건 아니고요. 사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겠죠?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남자친구를 만났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만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으로서 얘기하면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남자친구 만나는 순간, 대학 못 갑니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남자친구 사귀면서 대학 잘 간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원래부터 확실하게 수준이 이만큼이 돼서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잘 조절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아쉬워요. A 대학에 갈 수 있는데 B 대학으로 하면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시간을 어디에 써요? 거기에 쓰잖아요. 밤에 잠자지 않고 맨날 카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또 피곤해서 그럼 또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도 졸고 그러면 그 남자친구랑 오래 가지 않잖아요. 사실 꽤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의외로 20대 때 사귀는 남자친구가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열에 하나? 근데 하물며 고등학교 때 사귄 남자친구가 대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 1000명에 하나. 그런 경우는 뭐냐면 같은 대학에 갔을 경우입니다. 아니면 같은 지역에 갔을 경우 그 대학을 그러면 되는데 거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선생으로서 얘기하면 남자친구 만나지 마세요.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꿈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내가 받고 싶은 연봉보다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연애를 하잖아. 그치? 그럼 남자친구의 성적도 같이 떨어져.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잖아. 공부는 시간 투자라. 공부는 시간 투자. 그래서 인서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적어도 모든 공부하는 시간을 적어도 10시간, 11시간 정도는 투자해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공부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죠. 보통 그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학원에서 복습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뭐 학원이나 이런 거 다 포함,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35시간, 그 이상은 공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는 순간 진짜 망한다. 선생님이 경고했어.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는데,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 대학 가잖아요? A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 만나서 보통 연애하게 돼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얘들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학에 갔잖아요. 요즘 대학은 어떻게 하지? 성적 순으로 뽑잖아요. 쉽게, 그지? 그 대학에 가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처럼 살아왔구나. 나처럼 공부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괜찮은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괜찮아져야 돼요. 요즘 가끔 SNS에 이렇게 보면 무슨 결혼 결정사 해가지고 나와서 어떤 남자든 여자든 나와서 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이상형을 원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되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을 100원 받는데 다른 사람은 한 1000원이나 500원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이제 이상형. 그리고 외모는 키는 이만큼 됐으면, 키는 막 180 이상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모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 그럼 나는 그거 보면서도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나겠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야, 얘들아. 그런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나?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쌤이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거. 이별하잖아? 이별하게 되면
어떤 생각 옛날에 했었냐면, 그래, 나보다 괜찮은 사람 못 만나겠지. 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못 만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신어서 떠나갔으면 무조건 나하고 나의 어떤 단점들이 극복된 아니면 단점이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요. 그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기 위해선 내가 괜찮아야 돼요. 얘기했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더 무서운 얘기 했을 거예요, 쌤이.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 여러분 친한 친구들 보면 그 중에 5명의 평균이 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친구들을 쭉 봤을 때 그 5명의 평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내 친구들, 나랑 정말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성장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성장된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내가 괜찮아져야 되고요. 이해 가죠? 선생님 얘기?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와닿을 거예요. 직접 나중에 느껴보세요. 직접 나중에 이제 딱 본인이 막 후회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늦지 않았거든? 세상에 늦은 건 없거든? 근데 그때 좀 세게 아프죠. 이제 그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오히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멋있어져야 돼. 자, 근데 다 잘할 거예요. 자, 1번. 이 시의 시적 화자에게 이 겨울은 어떤 계절인가? 자, 어떤 계절? 2글자로 딱 써봐. 어떤 계절? 이별이죠. 그렇지? 이별.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아. 더 정확하게 적어볼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계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계절. 자, 2번. 이 시에 사용된 반어법의 효과를 쓰세요. 자, 뭐니? 거기 반어법 뭐밖에 없어? 거기 보니까 누워서 편히 지냈다. 이게 반어법이잖아. 거기다 이렇게 써. 이별 후에 고통 강조. 이렇게. 이별 후 고통 강조. 이별 후 고통 강조. 그렇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우리 나무를 위하여는 그래요. 요 순서대로 가봅시다. 자, 신경님입니다. 오른쪽에 나무를 위하여가 있네요. 오늘 요거 끝낼 생각이에요. 요 운문. 다음 주에는 3문을 나갈 생각이야. 3문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 제재가 식물이에요. 그죠? 자, 먼저 우리는 2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기 작가 누구야? 신경님이지. 잠깐만. 여러분들 신경님 작품 하나 배웠을걸? 뭐 배웠어? 혹시 기억나? 가난하다고 해서 왜 사랑을 모르겠는가? 기억나지? 가난하다고 해서, 그치? 왜 무엇을 모르겠는가?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리움 모르겠는가? 신경님은요, 늘 뭐에게 관심이 많냐면, 신경님은 우선은 민중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이죠. 민중,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소외된 이웃을 우린 2가지로 뭐라고 하지? 도시 노동자와 농민. 그치?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님은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얘들아, 쓰면서 보기. 자, 2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제목 자체가 나무를 위하여예요. 자, 제목을 봤을 때 지금 뭐가 나왔어? 자연물이 나왔어. 자연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물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찰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즉 성찰은 어떤 개인적 성찰일 수도 있고 인생적 성찰에서 교훈. 특히 이 성찰일 때의 성찰은 보통 인생적 성찰로 가서 자, 바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이건 교훈성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의미로 해서 보통 이제 민중의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민중의 생명력.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봐. 여기까지 적어봐. 자, 됐어요. 화자는 긍정적인 대상에게 태도를 한번 볼까요? 특히 그냥 민중이라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할게. 자, 민중은 늘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두 가지 태도. 자, 하나는 어떤 태도냐면 첫 번째는 예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연민이에요.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중은 늘 힘들거든요. 그치? 늘 힘들어서 저기에서 어떤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연민. 자, 그 다음에 예찬 이런 거예요. 특히 이 연민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도 알아두자.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말로 따뜻한 시선 이렇게도 표현해. 자, 됐어요? 지금 가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나무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무 위에다 민중이라고 써봐. 나무는 민중이야. 민중. 근데 제목 자체에서 나무를 위하여 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무는 무조건 긍정적인 대상이죠. 자, 가자. 앞에는 뭐가 나와요? 상황이 나와요. 그 상황을 잡아내시면 자,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상황이 우리 지금 얘기했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현대시의 90%는 다 부정적 상황이라고요. 그치? 그러면 부정적 반응들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마지막에 극복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만 잡아주라. 알겠지? 있느냐 없느냐만 잡아주라. 볼게.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니? 어둠 세모. 자, 그럼 두렵다에다 물결 쳐줘야죠. 그렇지. 어둡다 이미지가 나왔죠? 즉 어둠이 오면 두려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불어닥치는 비바람. 비바람 세모. 거세다 이미지잖아. 그치? 그럼 무섭지에다가 물결 쳐줘야죠. 정서는 물결 치는 거니까 요 두 줄 묶어봐. 자, 지금 얘기는 이 얘기예요. 어둠이 오면 두렵고 비바람이 오면 무서워. 이것을 의문형을 사용했죠. 그쵸? 그 의문형 사용했어. 이런 걸 무슨 법이라 그래? 자, 바로 의문형으로 사용했어요. 이거 중요하다. 설의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문장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형식이 유사하죠. 그치? 이런 걸 우린 무슨 법? 대전 말고? 그렇지. 대꾸법이라는 거야. 대꾸법. 잎들 덜어 썩고 떨어지는 어둠. 어둠 세부. 어둡다 이미지.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당연히 세모겠죠? 자, 비바람 속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꾸죠. 대꾸. 자, 하나 더 알아둘까? 거기 두 줄 묶어봐. 어둠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자, 거기 대꾸인데 이 대꾸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통사구조의 반복. 얘들아, 이 통사구조의 반복을 언제 배웠지? 통사구조랑 똑같은 말이야. 문장구조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들이 배웠잖아. 그걸 통사론이라고 해. 그래서 이 통사구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문장구조. 이렇게 표현해. 문장구조의 반복. 자, 질문. 지금까지 상황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까지 상황 긍정이니 부정이니? 당연히 부정이잖아. 어둡다, 거세다, 어둡다, 거세다.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인 거예요. 자,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자, 여기 너희는 나무예요. 그치? 그럼 너희 동그라미 쳐봐.
자, 너희들 작은 손들이, 자, 그럼 무슨 법? 오른쪽에다가 이런 걸 사람처럼 표현했죠? 작은 손이라고. 자, 너희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얘는 나무예요. 근데 나무를 인칭대명사 사람처럼 표현했어. 자, 그래서 무슨 법? 의인법. 그렇지. 너희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혀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자, 오른쪽에다 적어보세요. 오른쪽에다 이건 이제 가정법이고요. 자,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니 박는 날 동그라미. 박는 날 얘기 왜 놨을까? 저기 상황이 뭐예요? 어둡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밝아지는 날까? 긍정이죠. 박는 날 동그라미.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 동그라미, 열매 동그라미. 그치? 이거 다 긍정이죠. 그럼 오른쪽에 적어볼까?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그럼 거기 꽃과 열매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자,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 꽃이 피우는 거야. 그지? 열매를 맺는 거야. 자, 이런 걸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잡아줘야 돼. 자, 너는 성숙해질 거야. 그치? 생명력이 있어.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직구준 이웃, 긍정부정. 자, 집중. 딴 데 보면 안 돼? 자, 직구준 이웃 세모. 이웃들의 비웃음 세모, 발길질 세모. 자, 부정 상황이죠? 그럴 때 뭐 한다고요? 아프고 서러워 물결. 자, 산비탈과 바위 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이렇게. 나무들아, 우리가 동그라미 쳐볼래? 자, 어려워도 계속 선생님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녀석은 뭐야? 부르는 거잖아. 그치? 부르지. 그럼 부르면 저것이 바로 청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체?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 부름, 청자, 그러면 대화체. 대화체. 자,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빨리 적어야지. 빨리 적으면서. 부름, 청자,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그치? 여기까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부르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잎 동그라미, 꽃 동그라미. 그렇지. 이걸 보통 이제 민중이라 그랬잖아. 그지? 민중이 사실 억압되니까, 민중이 억압되면 당연히 자유도 억압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자유와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괜찮아. 잎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지에 설, 때를 지어 설 나무들아. 이렇게 마무리. 결국 뭐야? 나무 파이팅. 자,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갑니다. 이해와 감상, 주제 한번 볼게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적 고난의 극복. 자, 이렇게. 자, 이해와 감상합니다. 이 시는 함께 힘을 합쳐서 외부의 시련을 이겨내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좀 덥지 않니? 덥지? 그래. 얘들아, 더우면 덥다고 해.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 얘기 안 하면 선생님은 몰라. 자,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민중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그린 작품이다. 어둠과 비바람 앞에서 작은 손들을 서로 잡고 숨죽여 흐느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나무의 모습은 시련 앞에서 조용하고 묵묵히 그 고통을 인내하는 뭐다? 민중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그 고통을 자양분 삼아 뿌리와 몸통을 더 굳건히 하고 결국엔 그들이 열망하는 가치들을 쟁취하리라는 긍정적 전망은 민중들의 영혼이자 시인의 영혼. 특히 이 시에서는 나무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민중, 그치? 나무는 민중이야.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그 중에서도 직구준 이웃, 요거 세모. 아까 선생님 일부러 적진 않았는데, 직구준 이웃은 사회적 관계인 지배계층, 지배계층 세모. 의미하는 것으로 나무로 상징되는 민중들에게 조소라는 건 비웃음이야, 비웃음. 조소는 비웃음과 상처만을 안기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나무가 이뤄내는 결실인 꽃과 열매는 민중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행복이다. 그치? 자, 확인 문제 1번. 자, 이 시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법 두 가지.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서리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첫 번째 서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거. 선생님이 요걸 아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거기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 너희 왜 모르랴. 여기 찾아봐. 찾았어? 너희 왜 모르랴. 자, 너희 왜 모르랴. 거기 찾아봐야지. 찾았어? 너희 왜 모르랴. 박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박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되리라는 걸 너희 왜 모르니?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즉 어순을 바꿨어요.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니? 어순을 바꾸다. 이걸 우린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간간히 나와요. 어순을 바꾸는 걸 도치법. 따라서 너희부터 해서 어디까지 되리라는 걸 여기까지 가로 닫으시면 도치법이에요. 도치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원래 서술어로 끝나야 돼. 쉽게 말하면 사랑해 너를. 갑자기 목적으로 끝났지. 아니면 나는 사랑해 너.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걸 도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다시 보세요. 이 시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법은 서리법과 도치법이에요. 자, 2번. 이 시에서 민중들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존재 뭐죠? 바로 위에서 봤는데 짓궂은 이웃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짓궂은 이웃들.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